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커스 생각담의 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좀 푹 쉬시고 좀 맛있는 거, 뭐 마라탕 같은 거 좀 드시기 바랍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2025 국가직 총평을 해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작년 국가직보다는 한 문제 정도 쉬워서 한 문제 딱. 작년에 커트라인이 한 85 정도였거든요. 합격 커트라인이. 물론 이제 일반 행정 평균은 90점 합격선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90점 정도가 안정적인 합격권 같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85, 그래서 90점 정도 맞으면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거 문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데, 특히 이제 각 편별 한번 보면 작년에 총론이 꽤 많이 나왔어요. 보세요. 그 전에 별로 안 나오다가, 특히 7급에서는 거의 안 나오다가 꽤 많이 나왔는데, 올해 한번 볼까요? 세 문제로 두 문제가 줄었죠. 총론의 비중이. 대신에 보시면 정책학, 그 다음에 조직, 여기 조직론의 한 문제가 늘고요. 그 다음에 인사행정 같고요. 재무행정이 하나가 줄었네요. 이렇게. 그리고 환류는 하나인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환류는 파트가. 국가직에는 종종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방행정이 하나가 더 추가됐고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는 늘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20문제인데 어쨌든 편별 비중은 크게 바뀐 건 없고요. 1편 총론의 비중이 작년보다 좀 적었고 재무행정 문제가 하나 줄었고 지방행정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론과 문제를 본다면 법령 죄송합니다.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론 문제가 한 14문제라면 법령이 6문제예요. 그래서 뭐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제가 가장 강조했던 4대 법령이 거의 다 나왔죠. 시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정리하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일단 10문제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한 장이잖아요, 문제가. 한 장인데 사실 뭐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부분의 문제가 좀 쉬웠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조금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제가 아까 강의를 했습니다만 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 이 11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법령 누누이 강조했고요. 그쵸? 제가 이따 해설 말씀드리겠지만 3처 있죠. 법제처, 식약처 이런 것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부 실패. 우리 1편 총론에 중요한 게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거기서 규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또 하나, 그쵸?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행태주의와 후기 행태주의. 그 다음에 NPM과 포스트 NPM 얘기했습니다. 정부 실패 문제 볼까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그쵸?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이게 사익이죠. 소속 기관의 이익을 즉 사회적 공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적 목표의 설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정부 실패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공무원 자신이 자기 내부에 개인적 이익이나 또는 자기 집단이나 주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부성이라고 한다. 외부성이 아닌. 국회 8급에는 외부성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인터널러티죠. 뭐 아주 뭐 난이도가 A, B, C라면 A가 한 높다 그러면 이건 C급이죠. 사실 B와 C급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폭 망하죠. 절대 안 됩니다.
답은 내부성. 나머지 파생트 외부효과, 의도하자는 외부효과하고 X비율성, 권력의 편제 모두 뭐예요? 네 가지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후갱태주의 아닙니까? 뭐 아주 쉬운 문제고 미국의 시민권운동 등 빈곤 문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왜 오클랜드 지역에 프로젝트 있었죠? 정책 집행이 연구된 계기, 그것도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논리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였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탈행태주의 또는 탈실증주의라고 한다. 답이죠. 뭐 나머지 적실성, 적성이 뭡니까? 렐레번스, 현실 적합성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또 하나 고객 지향성을 강조했고요. 행정이 정치와 같다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4번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여기까지 쉽고요. 뭐 이 문제도 거의 C급 A, B, C라면 자 3번 문제는 이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콥과 로스의 모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말고 존 메이가 공고화 모형을 주장했다. 이 공고화 모형에 보면 이게 구치기라고 하는데 컨솔리데이션.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즉 국민들이 지지할 때죠. 지지가 높을 때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이 아니라 높은이고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뭐 학교 폭력 문제나 예전에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조직폭력 척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고화 모형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이 문제는 한 B급 정도? 난이도를 굳이 구분하자면 실제 A급 문제가 이번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정리 명확하신 분들은 쉬웠죠. 자, 4번 리플레인 프랭클린이 제시한 리플레인 프랭클린은 자, 제가 항상 규제 유형 3가지. 자,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 분배 정책. 자, 분배가 너무 치우치면 재분배가 있었고 세 번째가 규제인데 이 규제를 우리 키워드 기억나죠? 경제적 규제의 키워드는 경쟁이고요. 사회적 규제의 키워드는 보호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뭐예요? 경쟁적 규제니까 여러 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대표적으로 이동통일사업 선정이라든가 노선 항공우항권 이런 것들, 종편을 선정 이런 거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 책정이라든가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죠. 최저임금, 환경 이거 모두 뭐예요? 환경 문제는 근로자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최저임금 이런 것들은 근로자, 공공요금도 역시 국민을 보호하는 거니까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겠죠. 2, 3, 4번은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죠. 정답 1번. 역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C급 정도 A, B, C라면 뭐 물론 여러분들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 5번 문제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또 안타깝게 잘 봤는데도 또 이 문제를 틀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이제 만난 학생이었는데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 셋째도 개념이에요. 개념 정리가 명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패턴을 정리하고 각 차이점을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문제풀이를 적합하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총괄평가 끝난 다음에 한다. 효과성, 능률성 평가 등이 있다. 형성평가는 끝나기 전에 도중에 하는 거죠. 그 도중평가라고 하는데 일종의 예비평가는 뭐예요? 평가성 사정이죠. 일종의 제가
오늘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매달 모의고사 봤죠? 그게 뭐예요? 평가성 사정, 일종의 예비평가, 예비 모의고사. 꼭 정확하게 개념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과정평가 있고요. 과정평가가 거의 형성평가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뭐 굳이 구분하자면 과정평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걸 형성평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니까 집행이나 또는 성과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집행이 잘 되는지 아니면 성과가 잘 나오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정확하게 맞고요. 정답은 2번.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고요. 이 문제는 B급 정도. 지금 제가 A급 문제가 없었죠. A급 제일 어려운 문제. 이따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호구드와 피터스의 정책 변동 유형 제가 뭐 설명드렸고, 정책 집행 평가 끝나고 나중에 변동인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 변동이 4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요? 기존 조직 예산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 예산을 가지고 하는 정책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폐지는 시키는 정책 종결. 나머지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정책 승계와 유지가 있죠. 이 얘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가끔 메인테넌스 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킨 분도 있었고, 팔러시 유지, 메인테넌스죠. 이거 차이는 뭐예요?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골.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 또는 수단 또는 기본적 골격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과속을 단식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단속했는데 경찰관이 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이게 정책 승계의 대표적으로서 선형적 승계겠죠. 유지는 자, 영유아에 보조금을 주는 게 목표인데 영유아 행복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이 안 바뀌고 보조금 그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나 계층만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부적인 수단이나 부분적 수단 또는 다른 말로 정책 산출이라고 표현해요. 이 산출물이 바뀌는 게 정책 유지예요. 기본적인 수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봐요. 예전부터 보조금 지급해서 지금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최하위 90%에서 2016년에 전 계층으로 바뀌었죠. 이런 거. 요게 정책 유지입니다. 물론 얘도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영유아의 행복, 즉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서 똑같죠. 목표.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 특히 세부적으로 정책 통합, A와 B 정책이 통합되면 정책 통합이 되겠죠. A가 보건정책과 B가 복지되면 보건복지정책, 또 나누면 분할,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정책 승계의 유형 5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난이도는 B급. 그러니까 6번까지는 틀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건 합격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올 초에 공부했다 점수 안 나오죠, 당연히. 행정학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기본, 심화, 기출커리 타야 점수 나온다. 6개월 정도 해야. 6개월만 하겠으면 또 거기 법령 문제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기금. 이거 법령 문제예요. 기금에 관한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기금은 뭐와 동일하다? 예산과 동일하다. 과정도 동일하고 효력도 동일하니까 1번 유추할 수 있죠.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국회가 증액할 때는 반드시 앞단계인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기금도 똑같죠. 기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죠.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다만 언제 삭감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삭감할 때는. 늘릴 때는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1번은 그렇게 맞고, 요게 거의 B급에 가까운 A급 같아요. 좀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7번이거든요. B급에 가까운 A급. 자, 기금의 종류는 보세요. 사업성과 사업이 아닌 비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공무원 연금, 자, 사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그 분야의 계속적인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금이거든요. 근데 연금 뭐 요새 고갈 문제 있고 이게 과연 연금 사업이 될까라는 거,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약간의 의문이 들겠죠. 이렇게. 자, 기술 보증, 그죠? 기술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거, 무역 보험 기금 이런 것들은 맞죠. 여기서 이제 약간 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3번에 보시면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의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3분의 1 이런 숫자 문제지만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조사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행 규정 이거 맞아요. 법령에. 제가 뭐 눈이 법령 강조했습니다만, 자, 그리고 4번에 보세요. 기금 관리처는 안정성이나 기금의 안정, 유동, 또 변화, 수익, 또 공공성까지 고려하고, 뭐 합리적인 지문이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다 라고 본다면 이거 가는 거죠. 공무원 연금기금은 사실상 사업성 기금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실제. 그리고 오답률도 높았고. 자, 8번 예산제도는 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렵지 않았죠. 보세요. 성과 예산제도 설명으로 옳은 것, 성과주의, PBS. 그래서 뭐 박스형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B급 정도. 자, 하나씩 봅시다. 역시 박스형 문제는 우리 행정학은 여러분들 소거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죠. 빨리 풀고 시간 세이브, 그리고 상대적이란 말 행가요. 자, 그래서 보세요. 행정에 재량 범위를 축소시키니까 이게 뭐예요? 재량을 주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통제하면 뭐가 나와요? LIBS. 당연히 틀렸죠. 속어. 이럴 때 신나죠. 솔직히 니은만 보면은 답이 나와요. 자, 성과주 예산제도는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한다고 그랬죠. 도로라면은 몇 킬로미터냐 이런 거 업무 단위라고 그래. 업무 단위. 그래서 PBS는 예산의 총액은 어떻게 구한다?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로 구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송파 양평고속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업무 단위, 측정 단위니까 킬로미터가 되겠죠. 얼마? 뭐 40억, 400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요. 이 순간 저는 웃었죠.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니은이 맞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사례로는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TVA 사업이라고 하죠. 이게 PC 분석의 사례이기도 해요. 능률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 성과주의는 1950년대 시행됐죠. 연방정부에. 70년대는 뭐 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의 MBO라든가 78년에 그죠? GBB가 있죠. 카터 정부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당연히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9번은 좀 까다로웠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문제가 까다로워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가시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1번 지문이 기출 지문이에요. 아마 7급인가 국회 8급인가 군무원 시험에 나왔었어요. 군무원인 것 같아요. 군무원 시험에. 지문이. 자, 옳지 않은 거.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은 도시 한계, 엘리트와 다원주의의 자율주의 관점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그래? 잘 모르겠다. 제가 세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2번. 튀브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 그쵸? voting by foot. 발로 뛰는 투표.
선택하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이 T부가설과 또 하나 있었죠. 오우죄 정리. 되게 심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맞아요. 3번에 로즈, 이게 IGR 모형이었죠. 인터거먼 릴레이션 해가지고 정부가 관계 모형인데 가장 대표적인 IGR이 두 가지가 있었죠. 라이트의 모형과 로즈의 모형이 있었죠. 라이트의 모형 세 가지 뭐죠? 분포동에는 중학교 이름이 뭐예요? 반포중학교가 아니라 분포중.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주권위형이고 로즈는 권력 의존 모형이었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에 여기처럼 특정 지방이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중앙이 지방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호 의존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앙이 갖고 있는 권력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법, 정치, 재정이고요. 지방은 정보, 조직 자원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의존한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인정한 건데 부정하였다 그러니까 딱 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럼 얘는 가야죠. 아, 맞는 지문이구나. 그렇구나. 답. 엘코크는 IGR 모형의 대리인 모형. 자, 대리인 모형은 포괄권위형이에요. 자, 연방정부의 밑에 주정부, 이렇게 지방정부. 완전히 권력적으로 통제하는 포괄권위형, 종속관계를 대리인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리권위형은 동반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대등 관계니까 동반자 형태 아닙니까? 이게 동반자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중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게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교환 모형, 상호 의존 모형이죠. 이게 중첩형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어쨌든 나오네요. 엘칵 정방관계 모형 중에 대리인 모형은 중간에 대리인, 계층적인, 즉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방정부를 통제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여기 대리인 모형. 이게 기본적으로 같이 연결하면 좋죠. 라이트의 모형과 엘칵의 모형. 자, 정리하시고요. 4번 맞죠? 자, 10번 역시 주민 참여 파트 제가 중요하다 했었고 지방행정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만 자, 주민 감사 청구는 몇 년? 3년.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법령 특강 때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감사 청구 3년이다. 자, 일단 소거형으로 풀어야 되겠죠. 박스형 무조건 소거로 풉니다. 왜? 시간을 줄이기 오고 답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니은을 보면 되겠네요. 옳은 것이니까.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포함 제외한. 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이 개인을 소환하는 건데 정당을 소환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정당을 소환하는 장치는 어제 헌재에 있었죠. 거기에 있죠. 위원정당 해산제소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으니까 그쵸.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는 문제죠. 거의 B급 법령이지만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예산 편성이나 의결, 물론 이 예산 의결은 지방의회의 권한이죠. 여기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늘 일반적이죠. 주민참여단계 구성 운영하는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주로 정한다? 그렇다. 답은 2번이다. 자, B급이고요. 11번 의외로 이 문제가 많이 틀렸어요. 좀 안타깝지만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조직법도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정부조직법 주요 내용 중에 여러분들 대통령 경호처만 대통령 직속이고요. 우리 법제처, 식약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혁처, 인사행정, 인혁처 이렇게 세 개는 국무총리 소속이죠.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3처를 둡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그 다음 법제처, 식약처 이 세 개는 국무총리 소속이죠. 이걸 뭐 아까 보니까 의외로 오답률이 71%던데 저도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구나. 제가 정보적으로 설명할 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거 제가 법령집에 이렇게 계속 올렸던 건데, 국무총리가 특별히 임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를 2명을 둡니다. 우리나라 2명 있죠. 물론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위헌이냐는 논쟁이 있긴 있어요. 위헌상의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와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 두 분이 있죠. 맞죠? 특허청은 기타 유형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자 동시에 책임운영 기관이니까 뭐라고 한다? 중앙책임운영 기관이다. 특허청장은 정무직이고 임기 2년이고요. 한 번 연임이 가능하죠. 그런 걸 제가 설명드렸죠. 나머지 37개, 이게 한 개고 소속 책임운영 기관이죠. 각 부, 처, 청 소속.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답은 2번이 틀렸는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난이도는 뭐 좀 그렇지만 C급 내지 B급 12, B급 정도 한다고 그래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령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 12번도 관료제의 한계. 관료제의 이러한 지나친 한계. 여기서 말하는 뭐 지나친 전문화로 따른 훈련된 무능이라든가 과도한 문서주의, 법문용리라든가 파킨슨의 법칙은 정부 팽창이죠. 부하 배징의 법칙이 업무 배징의 법칙을 가져오는 그렇죠.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피터스 프린시플이죠. 피터의 원리. 피터가 연구해 보니까 각 계층에 유능한 사람은 승진하고 결국 무능한 사람만 남는 게 관료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료제가 무능력자로 가득 채워진 현상을 피터의 원리 또는 다 소진해서 남게 되기 때문에 소진의 원리라고도 해요. 소진의 원리. 참고하시고요. 답은 3번이죠. 피터의 원리. 자, 13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문제는. 왜냐, 우리가 조직의 유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블라우맨 스캇. 블라우맨 스캇은 기준이 뭐예요?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 유형을 호혜적 조직, 사업 조직, 봉사,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이죠. 호혜적 조직은 이 뮤추얼 이런 게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구성원 전체가. 뭐가 있을까요? 정당이나 노동조합이죠. 구성원이 수혜자고요. 고객이 아니라. 고객이 수혜자가 되는 거는 서비스 조직이죠. 가장 기본이죠. 사업 조직은 그죠? 경제적 기능으로서 소유자, 제가 그랬죠. 우리 S그룹의 이 회장님이 수혜자다. 그죠? 현대그룹의 정 회장님. 서비스 조직 대표자는 학교 사업기관인데 맞죠? 예를 들면 고객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공익조직은 국민이 수혜자고요. 일반 행정기관, 경찰서나 소방서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13번도 국가공무원법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제가 국가공무원법 할 때 얼마 전에 올린 내용에 있더라고요. 자, 승진,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에서 선별 계속 올리는 거죠. 선별해서 올리는 거죠. 내부 임용.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겸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승진의 반대가 강임. 한 직급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관 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이 폐지되고 축소될 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번은 전직이 되려면 뭐가 달라야 돼요? 직렬이 다르다는 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거 전보죠. 동일 직급, 동일 직렬이니까. 그래서 직렬 빼고 뭐 당연히 직렬은 같으니까 직급 내의 보직 변경이라든가 7급에서 7급 또는 고공단원 간의 보직 변경, 이게 전보 발령이죠. 4번. 거의 뭐 BC급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도 눈의 공무원의 보수 체계에서 기본급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무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초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게 말씀드렸죠. 자, 20년 된 아주 능숙한 공무원과 이제 바로 임명을 받은 신입과의 차이. 뭐 불을 끈다 그러면 이 능숙한 20년 차 소방 공무원은 직무 생력이 높죠. 신입은 낮고요. 여러분 올해 소방관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초보 소방관이 가가지고 불 끄는데 처음에 막 실수해가지고 다른 동료 다치게 하고 막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입 소방관은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맞고, 이 능력.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왜냐, 그 사람의 근무 연한, 사람이라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의 근무 연한이니까 속인적 기본급으로 볼 수도 있죠. 실적급은 근무 실적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이라고도 하고요. 자, 보세요. 직무급은 각 직무의 종류와 성질,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직위분리제죠. 미국식. 계급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급을 준다고 누누이 강조했죠. 우리나라. 그래서 계급제는 기본급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가급, 수당을 줘가지고 생계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결혼수당이라든가 또 자녀나면 자녀수당, 또 세자는 더 그죠. 가중해서 수당을 줍니다. 추가해서. 이게 틀렸죠. 생활급이죠. 직무급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직무급이고요. 이거 기본급 체계. 자, 16번에 근평의 오류제가 중요하다 했고요. 헤일로 이펙트 있죠. 하나의 평정 요소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이걸 헤일러, 달무리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모의고사나 기출 때 풀었습니다만 근접 효과는, 자, 정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평정 기간이 있다. 6개월이다. 그러면 이게 평정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보세요. 최초의 근무 성적에 대한 인식이, 최초에 근무한단 말이야.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전 기간 동안에. 이걸 뭐라고 한다? 첫머리 효과라고도 한다. 그리고 평정에 근접해가지고, 그쵸? 평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전 거는 다 잊어먹고 거의 평정에 뭐 6월 30일이다 그러면 마지막 한 14일부터 15일, 3일 요때 평정에 중점을 두는 걸 뭐라고 한다? 막바지 효과라고 하고, 이게 근접 효과다. 리센시 이펙트. 막바지 효과죠. 그래서 요거는 최초니까 근접 효과가 아니라 얘는 첫머리 효과죠. 이 모두 다 시간에 따른 오류가 된 걸 시간적 오류라고도 하고요. 시간적 오류는 첫머리 효과와 막바지 효과인데 이 설명은 첫머리 효과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뭐 나머지 제가 이거 두 가지 구별하라고 그랬죠. 잘 주는 게 뭐예요? 리니언시, 관대화. 중간 정도의 점수 주는 게 집중화. 중간. 못 주는 거 뭐예요? 짜게 주는 거 엄격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평정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강제 배분법이다. 이러한 평정의 오류의 극복 방안. 그래서 우리나라 강제 배분은 5급 이하의 근평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 최하 20%와 최상위 10%를 제외한 3등급 이상으로 한다. 최상 20, 최하 10. 자, 17번 문제 좀 까다롭죠? 이것도 A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실제는
A급 좀 그렇긴 한데 B급으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거 법령 특강할 때 항상 강조했어요. 이번에도 주체를 잘 봐라. 그 유사한 거 아마 OX에 있었을 거예요. 공기업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이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고요. 이거는 지방이죠. 자, 지방공기업 근거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고요.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한다. 왜? 지방자치 중부처니까.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했거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서울시 상하수본부 등이 있고요. 하수도, 주택이나 그치, 토지개발, SH 같은 거. 자, 3번에 보시면 공은법이니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 행안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지방공기업 행안부 장관이고 공공기관은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 장관이 되겠죠. 이 주체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고 특강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범특강 할 때 이거 주체 문제 중요하다. 바꾼다. 그 유사한 문제가 제가 OX로 풀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활활. 자,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기금을 관리하는 구획법에 따라 위탁 1이나 3을 집행하는 위탁 집행형이 있다? 맞죠? 그렇게. 오케이. 정답은 3번이고요.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빨리 읽다 보면 놓칠 수 있죠. 자, 18번.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좀 국가직이 좀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최근에 신경향 이론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경향 이론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또 얘기냐면 결국은 지방직에 신경향 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은 높아진 거예요. 지방직에. 우리 6월 21일 지방직 시험에. 신경향 이론을 버리지 마시고 보세요. 한 번 더. 지방직에서 반드시 효과를 얻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눈에 얘기했던 행정학적 마인드를 가져와서 푸는 거야. 우리 드로우 교수님의 직관이나 통찰력, 초합리성이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공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공짜 옳은 일,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과연 이제 뭘 예를 들을까 고민했는데 왜 이런 거 있죠. 도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계시잖아, 원래. 근데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잖아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왈처가 제시했습니다. 왈처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직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가치를 위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철거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DH라고 그래요. Dirty Hand라고 하는데 Dirty Hand 더러운 손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손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죠. 우리 딜레마 요건 중에서 마지막에 선택을 피할 수 없다. 선택 불가피성. 그런 의미기도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저 같은 경우 1번을 딱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보세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거는 이거 뭐예요?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하는데 노량진의 맛집이 A 중국집, B 한식집, C 양식집, D 일식집이 있다. 어디를 가야 돼? 점심때. 왜? 너무 많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구내식당. 선택 역설에 빠질 필요가 없지. 그냥 가서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선택 역설. 그쵸? 그래서 이게 슐츠 교수가 아마 얘기했고 집단 행동의 딜레마. 집단들이 결국은 공익적 행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집단 행동의 딜레마. 그래서 n분의 1 또는 n-1이라고 하죠. 이거 뭐예요? 올 겨울에 눈 많이 왔죠?
그럼 눈 누가 쓸 거야?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가 집단의 딜레마인데, 우리 동네 주민이 50명이면 50명이 다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50-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동네 눈을 쓸지 않아 가지고 결국 동네가 눈 산더미처럼 쌓이고 얼어가지고 지나가던 우리 어르신들 다치고,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편견의 동원은 이거 뭐죠? 마크라치와 바라치의 무의사결정에 나오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나 방법 중에 세 번째죠. 메카시즘. 뭐 우리 국가를 개혁하자, 변화시키자 그러면 이 커뮤니스트 이걸 편견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한 변화나 개혁을 막아버리는 거죠. 누가 그래요? 엘리트가. 편견의 동원이죠. 오케이. 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A급.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뭐 여러분들 우리 법령집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할 때 지방재정 진단제도가 있는데, 자, 지방재정 진단제도에 대한 이 내용을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해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게 지방재정 진단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맞습니다. 답 1번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자, 이번에 대규모의 부담 수당하는 사업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자체에 미칠 영향평가니까 이건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로 볼 수 있겠고, 3번에 중기사업 계획 수립이니까 이거는 관계없고, 4번도 마찬가지죠. 위기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30년 지급하지 못할 이런 경우에 재정 위기 상황으로 파악하는 거야. 그 지자체를. 재정 위기 상황 지자체 파악하는 요인을 보는 거니까 실제 관련이 없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까다롭지만 답은 1번이죠. 조금 어려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 틀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19번이었는데 19번이 아까 2등이었더라고요. 오답률. 자, 마지막 20번. 이건 뭐 우리 공식부패 유형할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 제도화된 부패 또는 다른 말로 체제 내에 제도화되기 때문에 체제적 부패라고도 하는데, A간의 인허가 같이, 그쵸? 이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인에게 빨리 인허가 받으려면 급행료를 내라는 게 아주 관행적이고 정형화 제도화된 부패죠. 누누이 강조했고요. 답이죠. 바르게 연결된 것. 자,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경제 안정이라는 몽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주식을 사라, 이런 거 공직자가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회색이 아니라 화이트, 백색 부패가 되겠죠. 회색은 선물을 주는데 이 과도한의 기준에 따라 일부 국민은 처벌, 일부 국민은 용인이니까 과도한 선물 수수가 회색 부패가 되겠죠. 그 과도한의 기준을 김영란법으로 정했고요. 우리나라. 자, 거래형 부패는 정부와 이 기업 간에, 기업이 지대추구 로비를 하면 이 공무원이 인허가를 주는, 이게 거래 아닙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래형 부패죠. 기브 앤 테이크. 이 포획 현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담당 공무원 C가 거래하지 않죠. 이 정부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C가 공금 횡령이나 회계상의 조작을 하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사기죄이기 때문에 사기형 부패 또는 거래가 없죠. 비거래형 부패 또는 정부 내부니까 내부 부패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외부 부패라면. 거래형 부패는 기업이 로비하니까 원래 원인이 외부잖아요. 이게 외부 부패라고도 하죠. 얘는 사기형 부패는 공무원 C가 저지르는 거니까 내부 부패 또는 비거래형 부패 또는 사기형 부패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분석 수준에 따라 개인 부패와 조직 부패가 있는데, 공무원 D는 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볼 수가 아니고 개인적 부패고, 조직 차원의 부패는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얘는 개인 부패예요. 이건 비거래형 부패고, 맞는 건 1번이죠. 뭐 어렵지 않았죠.
부패용 설명드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국가직 시험은 끝났고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6월달에 지방직 시험과 그죠. 그 다음에 군무원 7월달, 그 다음에 국회 8급, 9급 있고요. 7급 국가직 10월, 11월 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문제가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뭐 요점 위주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뭐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암기집으로 공부하는 거는 절대 지향하고 기본서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하셔요. 첫 번째가 단거나 강의 노트로 단거나 전체를 훑고, 두 번째 신경향 이론,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법령. 이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법령 특히. 뭐 법령 어려우면 법령 특강 무료거든요. 그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 뭐 소개를 한다면 네이버 카페에 가면 서현행정학 있습니다. 뭐 작년에 제가 국가직 때는 진짜 작년에 정말이에요. 4월 첫째 주에 뭐 4월 1일부터 이 시험에 6일인가요? 이 기간 동안에 낸 법령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정말로. 작년에. 진짜요. 이번에도 매일 제가 하루 한 조문을 올리거든요. 이 하루 한 조문에 보니까 우리 법령 6문제 중에 5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령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루 하나씩 한 조문씩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학적인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60일짜리 70일 남았습니까? 70일 남았으면 70일짜리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7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짜세요. 이번 주는 좀 쉬시고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은, 뭐 좋은 분들은 당연히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까지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분들은 60일 70일짜리 계획을 짜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거나 법령 그리고 신경향 이론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4월 달이니까 다음 주에 지방직 실전 동영이 있거든요. 2. 그래서 8주차로 나가니까 그렇게 정리하면은 지방직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